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칼만 필터, 파티클 필터 두 가지를 배우실 때에는 처음 보는 개념인 옵저버, 즉 한국말로는 관측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관측이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뭔지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센서 정보들을 이용을 할 때 우리가 관측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여태까지 디지털이나 이런 제어 쪽을 하면서 보면 인코더 각도를 읽었으면 각도가 나온 거지 뭘 또 관측을 하냐, 관측이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로봇의 경우에 인코더 정보를 읽으면 거의 대부분 디지털 정보로 나와서 현재의 각도가 10도다, 20도다 얘기를 해주죠. 근데 그게 과연 맞는 값일까요? 라고 거꾸로 물어보면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관측기에 센서 노이즈 오류가 있어서 뭔가 그 인코더의 경우에 대부분의 에러는 없습니다만 인코더가 여기는 인코더 각도가 정확하게 읽었는데 기어가 돌아가면서요. 기어는 나중에 백래시 현상으로 각도가 덜그덕 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인코더를 썼을 때 그것은 인코더의 정보가 디지털이라 정확할 뿐이지 인코더 정보가 과연 팔의 관절의 각도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멘붕이 옵니다. 그러라고 쓴 거 아닌가?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인코더 정보가 펄스가 씹혀서 쉽게 말하면 펄스가 중간에 몇 가지가 미스가 나서 인코더 정보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렇지 않게 하려고 로봇을 설계단에서부터 꼼꼼하게 많이 합니다만 조금 더 기어비가 낮은, 그러니까 보통은 1000대 1, 500대 1 이상의 기어비를 쓰기 때문에 이 인코더의 개수가, 즉 각도를 얘기한다라고 하기에 굉장히 수월합니다만, 그러니까 모터가 한 바퀴 돌면 관절은 5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안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500배, 1000배에 가까운 비율이 있다 보니, 그리고 인코더는 보통 레졸루션, 해상도가 높은 거, 한 바퀴 도는데 뭐 1000펄스, 2000펄스, 4000펄스, 이거보다 더 올라가서 요새 몇만 펄스짜리를 쓰다 보니 펄스가 없어지거나 놓치는 경우들이 되게 줄어들어 있지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00펄스짜리 인코더를 쓰고 한 바퀴 돌았을 때 1000분의 1밖에 안 돈다면 관절이 한 바퀴 도는 360도는 1000 곱하기 만, 즉 100만인가요? 100만 분의 1을 도를 100만 분의 360도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되게 좋은 편입니다만, 실제로 로봇들의 경우에 이 관절의 기어비가 낮은 것들 20대 1 또는 100분의 1 미만, 100대 1 미만 짜리를 쓰게 되면 인코더 각도와 관절 각도에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언가 만들어진 하드웨어의 떨그럭거림, 백래시라고 불리는 기어가, 여러분들 기어가 물려있을 때 어릴 때 장난감 탱크 가지고서 바퀴 움직여 보시면 바퀴가, 모터는 돌지 않고 있는데 바퀴가 떨그럭 할 때 있죠. 그러면 바퀴의 각도를 모터에 붙어있는 인코더가 정확하게 잰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디지털화 되어 있는 센서임에도 불구하고 관절의 각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일이 굉장히 심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옵저버라고 하는 컨셉이 그래서 필요로 한 거고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센서 단의 정보는 그냥 내가 알고 싶은 문제를 정확하게 반영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전에 세그웨이 만드는 친구들, 세그웨이 만들겠다고 해서 제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면서 몇 번을 말렸는데, 세그웨이의 발판에 사람이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세그웨이에 손잡이를 밀면 세그웨이가 앞으로 뿡 하고 가는 거를 만들죠. 그리고 많은 바퀴 두 개만 가지고 직립하는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그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었어요. 이거는 사실 무슨 대학원 입학시험 같을 때 질문을 던지면 수두룩하게 틀려서 다 잘라버릴 때 쓸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내가 자이로 센서를 여기다 달까 여기다 달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하나의 좋은 사례라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자이로 센서를 여기다 다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 여기다 다는 게 좋지 않아요?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어느 쪽에도 상관없어요. 자이로 센서는 각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각도는 어차피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됐나 똑같죠. 근데 자이로 센서의 경우에 각도를 여러분들이 보통 요새는 저가 제품을 많이 쓰다 보니 가속도계를 쓰죠. 그래서 가속도계를 가지고 각도 보정을 합니다. 여기가 많이 움직여요. 여기가 많이 움직여요. 여러분들이 센서는 각도를 리턴해 주니까 그냥 센서를 쓰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 센서가 만들어진 원리를 생각해 본다면 움직임이 있어야 가속도에 대한 양을 가지고 각도를 보정하는 기법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은 쪽이 센서의 레졸루션이 해상도가 고정이 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각도가 적은 부분, 특히나 중심축에 있는 경우는 움직임이 많지가 않아요. 가속도 변화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각도 변화도 부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가형 가속도계 기반의 각도 알아내는 기법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다른 게 사실 센서 종류에 따라서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내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이 아닙니다. 대학원 시험 같은 건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이것도 정답일 수 있고 저것도 정답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럴 건데요.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오겠다고 했을 때 만약 제가 구술고사를 보면은 다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거의 100만 명이 지원을 했을 때 제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100만 명을 다 떨어뜨릴 수 있어요. 질문 가지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센서를 달았던 여기에 센서를 달았던 이 센서는 사용자의 기울임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인가? 로 문제를 낸다면 그렇지 않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몸을 이렇게 기울인 거기 때문에 사람이 가고자 하는 의도가 이 센서에 잘 반영이 됐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질문을 던져서요. 제가 세그웨이를 타는데 엉덩이를 쭉 빼고 이렇게 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림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이 각도가 이 사람의 무게중심의 변화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게중심이 대부분 뒤에 가 있죠. 그리고 이 경우는 똑같이 무게중심도 이쪽으로 왔고 이 각도도 이쪽으로 왔는데 실제로 이때는 엉덩이를 뒤로 빼고서 타고 있어요. 야호! 신난다! 달려! 그러면 이때의 각도와 무게중심의 변화는 오히려 무게중심은 이쪽으로 치우쳤죠. 그리고 센서는 앞으로 간다고 하고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발라당 자빠지기 좋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센서 정보라는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고요. 센서는 앞으로 기울어졌다고 판단하지만 실제 무게중심은 뒤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제대로 동작을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센서 데이터를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되는가? 뭔가 센서 데이터를 또 노이즈, 여기는 지금 노이즈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이즈가 있으면 있는 대로 노이즈를 반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없을 때에는 또 없을 때대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지 이 센서 데이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뺐을 때 무게중심이 엉덩이가 무거워서 머리가 많이 무겁습니다만 뒤쪽으로 갔을 때까지 고려해서 우리는 실제로 각도가 아니라 우리가 찾고 싶은 거는 무게중심의 각도를 찾는 거지 센서의 각도를 찾고 싶은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이 문제의 핵심은 센서의 각도가 곧 무게중심의 각도가 돼서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갈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센서의 각도하고 다르게 실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무게중심의 각도거든요. 무게중심의 각도를 센서로부터 어떻게 얻어내야 될까라고 하는 색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보통은 학부과정에서 이 부분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대학원들을 가기 때문에 석사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박사급에 물어보면 수도 없이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컨셉이 바로 이 관측기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센서 정보가 있을 때 노이즈가 있어서 관측기를 통해서 노이즈를 조금 더 보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엔 센서 데이터가 있는데 센서 데이터가 무게중심의
변화를 정확하게 의미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다른 모델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허리춤에다가 가속도계를 달면 좋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때는 무게중심은 이쪽에 있지만 앞쪽으로는 또 이렇게 삐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리에다 이거 달아라 하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달고 다니겠어요? 안 달고 다니죠? 쓰기가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센서의 데이터와 실제 시스템에서 원하는 데이터 두 가지 사이에 갭이 있을 수 있고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다른 종류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옵저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옵저버를 이 예를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제가 몇 년 전부터 들고 있는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좀 젊은 교수님 한 분이 계세요. 젊다고 제가 일부러. 이분이 이제 여러분들은 졸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졸업 때 심사에 거의 한 99% 이상을 이분이 결정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뭔가 로봇 나부랭이든 로봇이든 뭔가 시스템이든 만들어 왔습니다. 수줍게 지금 이 로봇의 자세도 그런데 저는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보시고서 거의 대부분의 판단을 합니다. 뭐 제가도 가끔 하긴 하는데 거의 대부분 제 의견은 무시되고 이분의 의사가 많이 따라갑니다. 이분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얼굴도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일단 프로페서 Y, Y 교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예제를 드는 거는 일부러 이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되게 유사하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측기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재밌는 예제를 꾸미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이분이 여러분들이 만든 로봇이 이렇게 생겼든 그거는 내가 이 정도면 졸업을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 생각이죠. 결정권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생겼던 어떤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졸업을 안 시킬 수도, 졸업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그 도대체 기준은 뭘까요? 저도 그게 옛날부터 많이 알고 싶습니다만 알지를 못하겠는데 바로 블랙박스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저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름의 조건이 있고 예를 들면 무언가가 X는 무엇보다 크면 나는 졸업을 시킨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을 거죠. 이런 사례는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가 있다면 특히 이제 뭐 여자친구가 있다면 내가 잘못했어.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항상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네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과연? 저희 집에서도 가끔 저희 집에 애들이 요새 와이프는 이제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둥글둥글해져서 이제 화를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것 같은데 주로 제가 잘못하는 거죠. 다 남자가 잘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 집 애들 같은 경우에 큰애 같은 경우에 대학생이다 보니까 뭐 쓸데없는 거 갖고 삐지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알기는 알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저는 뭘 잘못한 걸까요?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그런 얘기하면 나는 도대체 뭘 잘못했을까? 하나의 미비라고 해서 부를 수 있는데 도대체 뭘 잘못해서 졸업이 안 되거나 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일하게 알 수 있는 것, 이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Y 교수님이 졸업을 시키고 안 시키는 거의 기준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관측을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여기 X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달아놨는데요. 이 X가 뭘까? 그리고 이 물음표조차도 뭘까? 우리는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졸업을 하는데 필요한 기준은 무엇일까? 그 변수 X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측을 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측이라고 하면 되게 낯설겠습니다만 제가 카만 필터를 표기하기 위해서 내 졸업 요건인 X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관측한 결과 Z밖에 없다라는 먼저 명제를 깔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분이 알고 계시는 원래 기준 X가 있어요. 액츄얼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실제의 기준은 있지만 우리는 그 기준 X가 뭔지 모릅니다. 그 기준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분한테 가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제가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좋다고 생각하세요? 좋아. 그건 하지 마.
뭔가 나는 가서 이분한테 물어보고 실제의 기준 X는 알 수가 없지만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관측을 해서 내가 던져보는 거죠. 제가 이런 거 갖고 졸업하려고 하는데 바로 제가 이거 가지고 졸업하려고 하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관측한 결과 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만 해가지고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뭐 내가 여기에 무슨 센서를 달아서 맥박을 측정한다. 아 좋아. 그러면 그거는 이분의 X는 모르지만 맥박은 된다 라고 하는 Z값 관측 결과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이죠. 노이즈가 탈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의 사례를 보는 거죠. 또는 여러 가지 샘플의 상태를 봅니다. 이런 로봇이 옛날에 있었는데 좋아 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나는 관측 결과가 0에서 1 사이로 점수를 매긴다면 이건 좋다고 하니까 0.9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 다음에 이런 예제가 옛날에 있었는데 이건 나쁘지 않아 그럼 한 0.6 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고, 이런 예제를 갖다가 택했더니 이거 좋네 0.8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이분한테 물어보고 그 결과들 예전에 있던 사례를 토대로 해서 뭔가 그 조건이 Z라고 하는 조건이 특정한 값보다 크면은 졸업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건 Z일 뿐이지 X가 아닙니다. 이분의 마음에 있는 것은 X예요. 이 X를 모르고 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관측 결과를 토대로 Z라고 하는 변수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졸업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얘는 한 0.9 정도 된다고 하는데 fail, 넌 졸업이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한 0.6 정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도 졸업이 안 돼, fail. 이건 0.8 정도라고 했는데 이거는 졸업이 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관측해서 알고 있는 이 결과들을 토대로 해서 이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X는 무엇일까를 거꾸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들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봤을 때 0.9, 0.6, 0.8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결과를 보면 이때는 졸업이 안 되고 이때 졸업이 안 되고 이건 졸업이 된다고 하니 우리가 관측한 결과를 가지고 이 X가 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어렵더라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우리가 확률적으로 표현해 봅니다. 우리가 Z라는 밸류를 알고 있는데 Z가 주어졌을 때의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확률이고 PRX 바 Z입니다. Z라고 하는 관측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가 이분의 내부 상태를 알아볼 때 확률은 보니까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0.9, 0.6, 0.8이면 적당히 다 졸업을 할 만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만 졸업이 되고 두 개는 졸업이 안 된다고 하니 확률적으로 보면 Z를 토대로 해서 X를 평가를 해보면 X가 여기선 졸업이 되겠고 X가 뭔가의 기준이 또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관측한 결과 대비 X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나온 결과만 가지고 본다면 적당히 확률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요. 우리가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X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슬램에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자 칼만 필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파티클 필터를 이해할 때 바로 이 표현이 쓰입니다. 그래서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X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필터링 기법들에 전부 다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일이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하던 이 데이터는 센싱만 하면 상태를 알 수 있어. 인코더의 값을 보면 관절 각도를 알 수 있어 라고 할 때 그때는 확률이 1일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 드린 것대로 인코더 데이터를 관측을 했지만 그것이 꼭 관절의 각도를 정확하게 얘기한다라고 못하고 그때 확률적 분포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의 확률값조차도 변할 수 있고요. 이때의 확률은 굉장히 높으면 좋겠죠. 그러면 우수한 관측이자 우수한 센서가 되겠지만
1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제가 이러한 예제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면 Z 관측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분의 마음속에 있는 X를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이제 순서대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한 0.5 정도 될 것 같아. 바로 무언가 여러분들이 뭔가를 가져가서 Y 교수님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이분의 기준은 뭘까? 이런 걸 가지고 0.5라고 판단을 하시네. Z가 0.5입니다. 실제로는 이 경우에 이분의 내부에서는 X 값이 0.1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처음이니까 저분은 졸업을 시킬 생각이 0.1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이 정도면 한 그래도 반은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수정을 해서 다시 또 찾아갔어요. 어떤 경우를 갖고 와서 그랬더니 반응이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안 돼. 그런데 아마 이걸 조금만 업그레이드하면 졸업이 될 거야. 그래서 지난번보다 이번 게 안 좋구나. 이번에는 한 그럼 0.3 정도 되나 보다. 그런데 실제로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이건 빵점이었던 겁니다. 이런 로봇을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0.6인데 이때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이 정도면 거의 졸업이 다 됐어. 0.9 정도 될 거야. 실제로는 0.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업그레이드를 해서 위에다 프로펠러를 또 달아봤어요. 근데 뭐 반응이 좋지 않은 겁니다. 찾아가서 얘기했더니 그럼 한 0.6 정도로 내가 졸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부적으로는 0.4였던 겁니다. 이 정도 급으로 조금 더 키도 크게 하고 좋은 로봇을 만들어서 갔어요. 내부는 0.7인데 이 정도면 나는 졸업이 되지 않을까. 0.9 정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에서 에러가 제일 작은 걸 한번 보시면요. 0.1 대 0.5. 약 0.4의 차이가 났죠. 0과 0.3, 0.3의 차이가 났고요. 0.3의 차이가 났고요. 이때 0.2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보시면 0.7인데 0.9, 0.2까지 내려왔고요. 두 개의 차이를 보세요. 내부적으로 Y 교수님의 생각은 0.8이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에는 또 안 될 것 같아. 0.7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0.1로 근사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로 둬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관측한 결과 대비 실제 상태에 대한 것들의 확률이 높아지게 하는 것들의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거 조건부 확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여기서는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면 두 개의 차이가 줄어들어서 관측한 것 대비 X의 상태가 굉장히 높아져 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중간에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측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실제 상태 간의 에러가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값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때의 Z에 대한 Z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확률적 요소가 되게 낮은 상태를 뜻하고요. 두 개의 갭이 좁아져 있다면 Z에 대해서 Z를 토대로 해서 X를 봤다는 이 확률 P가 높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확률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실에 가까운 것이고 이 확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관측한 것과 실제 상태가 비슷해져 가기 때문에 이 Y 교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관측을 토대로 해서 서로 비슷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이 결과물이 나빠도 상관없어요. X는 내부에서 0.1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빵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분의 마음을 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P, X, 바, Z를 높이는 것이 졸업을 하는 많은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이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여러 번에 가서 제가 이런 걸 해볼까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로 여러 번의 관측을 하셔야 결국은 X라고 하는 상태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에스티메이션,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측은 아니고요. 추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P, X바 G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물론 이거를 높인다고 해서 졸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실제로도 안 되는 경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싱크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Y 교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아 떨어져 가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기에도 좋은 값이라면
Y 교수님의 내부 생각도 좋은 생각이 좋은 게 되겠죠. 이 정도면 진짜 처음엔 여러분들이 이 정도면 졸업할 거야 했는데 X값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PX와 Z가 높아진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좋다면 X도 좋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졸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을 높이려고 지금 제가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해보면 앞서의 이 사례들에 대해서 PX와 Z가 높은 것들이 어디 있는가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X의 입장에서는 이쪽에 있는 X의 입장에서는 0.1, 0.3, 0.4, 0.6, 0.7, 0.8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초기에 가졌던 생각은 약 어디에요? 초기의 생각. 여러분들은 0.5라고 믿었었기 때문에 0.5 근처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됐을 거고요. 최종 결과는 여러분들이 0.7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죠. 0.7 근처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Y 교수님이 생각한 건 0.8입니다. 요 위에서 보시면 그래프에 관측한 생각과 Y 교수님의 생각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분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초기에는 어때요? 빨간색, 여러분들이 0.5라고 믿었지만 실제로 거의 빵점에 가까웠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그래프를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쭉 낮아요. 첫 달에 이런 생각을 갖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0.5라고 믿었지만 실제는 0.1이라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데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0.7 정도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0.8이 돼서 굉장히 비슷한 확률이 높은 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이때 여기 그려놓은 것들은 확률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는 X를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관측한 것 대비 X, 여러분들이 생각한 느낌, 관측한 결과와 이 Y 교수님의 실제 내부에 있는 생각이 1 근처로 점점점 가까워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망했다 싶으면 망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좋다라고 생각하면 결과도 좋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관측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관측은 사실은 실제로 그 값을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X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Z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의 관측을 토대로 해서 실제의 상태값을 아는 거. 우리가 인코더가 있는데 인코더는 Z값이에요. 관측한 결과이고 실제 값도 X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관측을 토대로 해서 Z값에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PX와 Z를 되게 높인다면 관측 결과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그 상태를 그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PX와 Z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높이는 것은 센서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센서가 바뀐다면은 내가 관측한 결과와 실제 값이 가까울 수도 있지만 내가 관측한 것과 시스템의 실제 변수,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인코더하고 관절값이 너무 큰 갭이 있다면 뭔가 중간에 시스템이 따로 붙어 있어서 축은 말랑말랑한 축을 써서 인코더가 돌아갔지만 관절은 실제 안 돌아갔다든가, 그럼 Z가 X를 잘 반영을 못하는 경우에 나는 어떻게 P를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관측이 되게 불량하지만 그때 X를 알기 위해서 원래부터가 이 문제는 이럴 수밖에 없어 라고 할 때 그래도 불확실한 관측이지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X도 P의 확률은 낮긴 낮지만 되게 낮게 되지만 그 낮은 확률을 잘 이용해서 여러 번의 반복 관측을 하게 되면 X의 추정이 돼서 Z가 굉장히 불량하더라도 좋은 X값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배우실 칼만 필터 또는 파티클 필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나 파티클 필터는요, 관측 결과가 되게 불완전하고 실제로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때 쓰기 위해서 만든 기법이에요. 그래서 센서 자체에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더라도 나는 이 녀석의 내부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방법이고요. 여기에 이 졸업과 관련된 예제에서는 PX와 Z를 높이는 지름길은 뭘까요? 여러분들 졸업에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그건 뭐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 번에, 여러분 이제 뒤에서 배우실
마코프 프로세스적인 관점이 있기 때문에 Y 교수님에게 가서 여러 번 물어보시고 여러 번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 번 어떻게 생각하시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PX과 Z는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으로 뭐 많이 하는 졸업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뭐 같이 팀 짜서 하니까 팀 동료랑 야,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우리가 졸업이 되지 않을까 하고 팀 동료랑 열심히 얘기하고 옆에 있는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얘기 열심히 해서 야, 니네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하고 마지막 날 딱 찾아가 보죠. X는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찾아가셔서 PX와 Z를 높일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블랙박스인 Y 교수님의 X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바로 졸업하는데 지름길입니다. 저를 찾아보셔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 찾아보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칼만 필터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시간 조절을 좀 지난번 것도 있고 앞부분에서는 좀 수다를 많이 떠는 바람에 근데 이 칼만 필터는 어쨌든 한 번에 끝낼 수가 없는 분량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칼만 필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수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식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쫓아 들어갈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칼만 필터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거는 아무리 소식을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센서나 이런 것들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센서가 바로 그 상태를 뜻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이로 센서가 무게중심의 각도를 의미하지 않는 것처럼 인코더가 로봇의 관절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못합니다. 실제 기계적인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관측한 걸 토대로 해서 진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찾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럴 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칼만 필터입니다. 자, 근데 이 칼만 필터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요. 예전에 그 드라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 드라마에서 교수님으로 나온 교수님과 학생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저 옛날에 진짜 제가 이거 배울 때 나왔던 드라마라 제가 그걸 까먹질 않는데 대학원생이 교수님 보고 너 그거 했어? 라고 지도 교수님이 물어보니까 대학원생이 그거 제가 해봤는데 노이즈가 너무 많아요 했는데 그때 그 이휘향이 교수 역할을 했었는데 칼만 필터 써봤나 자네? 라고 물어보는 그 명대사가 나와서 심지어 드라마에도 등장했었던 칼만 필터가 되겠습니다. 이 칼만 필터는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뭔가 관측 데이터가 있는데 이 관측 데이터가 노이즈가 많아서 데이터가 이 모양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를 X라고 이 실제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 X라고 하는 것이 확률 분포 형태로 이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에러가 많아가지고 X가 이만하게 2차원으로 보시면은 베리언스가 굉장히 높은 형태로 되어 있다가 점점점 하게 되면 마코프 프로세스라고 하는 뒤에서 배울 내용 때문에 얘가 점점점 줄어들어서 베리언스가 이렇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추적을 하는 형태도 많이 쓰이고요. 현재 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칼만 필터는 노이즈가 많은 관측 결과를 노이즈를 제거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왜냐하면 점점점 분산값이 이 되게 높은 문제에서 이 결과를 좁혀 나가는 데도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칼만 필터는 워낙에 유명하고요. 1940년대인가? 칼만 아저씨가 이름에서 보면 독일계죠. 칼만 아저씨가 그때 박사과정이었는데 뭔가 또 졸업 논문을 썼으면 좋겠는데 뭔가 확률하고 관련된 걸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서는 어딜 갔다 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기차를 타고 오다가 기차역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이 독일계들은 그 연구를 다 기차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도 기차에서 맨날 그 상대성 원리 얘기를 했는데 칼만이도 기차를 타고 꾸벅꾸벅 오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겠다 라고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틀 3일 동안 첫 번째 식을 유도를 해서 문제를 거의 완성을 시킵니다. 잘 나가는 좋은 연구죠. 대단한 연구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게 나중에 이제 리서치 인생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요.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데 기차나 뭔가 딴 거를 하다가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가 머리를 싹 비워서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문제가 풀리는 경우가 사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머릿속이 멀티태스킹 하면서 문제가 하나가 밑에 깔려 있고 또 딴 쪽에서는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 와이프한테 그래서 제가 맨날 딴 얘기해서 혼나는데요.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어? 하고서 딴 생각하다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칼만 필터는 그렇게 해서 정말로 2, 3일 만에 유도가 되고 문제의 거의 테두리를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연도를 얘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1940년대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이론을 발표를 했는데 거의 쓰레기통에 처박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쓸모가 없다. 이거는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요. 예전에 푸리어 트랜스폼의 그 유명한 공대 전체에서 이걸 모르는 학생이 없다는 FFT 며칠 전에도 와서 이걸 또 물어보고 앉아있던데 졸업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저한테 FFT 물어볼 학생은 저 같으면 졸업 안 시켰습니다. 이 퓨리어가 이 논문을 썼을 때에도 당대 그 유명한 대수학자 푸엔카레가 이 논문을 보고 이런 어이없는 방법이 있나, 이건 쓸모가 없다 라고 했었던, 되게 불운하죠. 보통 그렇게 당대 저평가를 받은 기법들은 나중에 꼭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좋은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퓨리어도 그렇고 칼마니도 그렇고, 칼마니도 인생이 잘 안 풀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썼고 무려 1940년대에 만들어지고 20년, 80년이 지나서도 배우고 있고 아마 제 생각에 200년이 지나도 칼만 필터는 배울 겁니다. 되게 중요한 방법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논문은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인생을 보냈었습니다.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만 필터가 1960년대에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확률이라는 것들을 앞에서 제가 대전제를 깔았고 샘플이라는 거에 대전제들을 깔았죠. 샘플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이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년대에는 쓸모가 없는 기법이었지만 60년대 들어서면서 컴퓨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물론 초보적인 컴퓨터지만 연산이라는 것들이 대폭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법은 제 주목을 받았고요. 특히나 그 유명한 1968년인가요? 좋아하는 나사 같은 경우에도 뭐랬나요? 이 당시에 바로 아폴로 계획들이 실행이 되면서 이 칼만 필터가 완전히 재조명을 받습니다. 사실상 이 칼만 필터가 없었다면 아마 60년대 후반에 90년대 정도 돼야지 아마 가능했을 것 같아요. 80년대 말 90년대 돼야 됐을 것 같습니다. 이 칼만 필터가 없었다면은 인공위성 불가, 그 다음에 달 탐험선 불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측을 해서 우리가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을 평 하고 이제 바이든이 이긴 것 같으니까 김정은이 한번 미사일을 쏘겠죠. 미사일을 쏘면 그 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단순히 옛날에 어릴 때는 레이더를 쓰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레이더가 과연 레이더가 태평양 중간중간에 박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 항공모함이 있어서 거기서 다 측정을 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우리가 거리를 측정할 때는 오차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미국 본토, 인공위성, 첩보위성 다 깔아도 일본이란다. 김정은이 ICBM을 평 하고 쏘게 되면, 그리고 특히나 ICBM의 경우에는 대기권을 넘어가잖아요. 대기권 바깥에 레이더가 별로 없죠. 첩보위성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걔들을 가지고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까요? 중간중간에 데이터들이 조금씩 바뀌죠. 지나가다가 인공위성의 잔해에도 부딪힐 수 있고요. 그 다음엔 측정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ICBM이 대기권을 통과할 때의 각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공던지기 제가 예전에 많이 역학이나
로봇공학에서 얘기하지만 각도의 오차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리 예측이 달라지겠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미사일의 각도를 알 수 있을까요? 알기 어렵죠? 그죠? 각도를 갖고 재볼 것도 아닌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드리는 거는 미사일의 각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북한에서는 자이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자기네가 각도를 안다 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각도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미사일이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는데 관측을 밑에서 합니다. 레이더 기지에서 현재 위치 추정 결과 여기 정확한 시간을 재서 그 다음 위치 여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이 거리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이 벡터는 정확할까요? 정확하지 않겠죠. 이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불확실한 것들을 줄이는데 Y 교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기준을 불확실한 데이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 번의 관측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관측을 많이 한 다음에 그 관측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X가 무엇인지, 현재 위치가 실제 무엇인지, ICBM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관측을 한 다음에 X가 무엇인지를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칼만 필터 개념이 똑같이 쓰입니다. 바로 이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서 평하고 로켓을 쏘면 걔들은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인력망들, 중력망들에 의해서 그 사이를 관통하면서 달까지 가겠죠. 근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거, 뭐 소행성 푸스레기도 있을 거고, 걔들이 미묘하게 영향을 줄 것이고, 관측 오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구까지의 거리, 그래서 옛날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재려고 했던 거고요. 지구 궤도상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의 위치를 정확하게 재려고 했던 것도 다 이런 데 써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뭐 예전에 박근혜가 20년 뒤에 2020년인가? 달에다 우리도 뭘 보낼 거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데이터가 한 개도 없어요. 해외 쪽에서 이런 데이터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걸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측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누적이 돼서 있어야 되겠고, 그 관측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에러를 줄일까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정량화, 정성화돼서 우리는 뭔가 데이터로 축적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있지 않습니다. 위성에 대한 데이터 외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과학위성들 띄워서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장기간에 걸쳐서 지구 바깥에 있는 우리나라 위성이 아주 멀리 있는 곳까지의 거리를 토대로 해서 지구의 궤도가, 공전 궤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추출을 해놔야지 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깡으로 그 상태에서 관측을 한두 번 한 다음에 또는 해외 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한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돈을 몇십억 줘야 된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은 여러분들 그 게임 문명 해보신 것처럼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로 하고요. 오랜 기간에 관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돈을 써야지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칼만 필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뒷장에서 소개할 때 위치를 찾는 문제들에 옛날부터 굉장히 애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지상기지 그리고 지구 주변에 있는 인공위성이 관측한 결과 어디까지 날아가고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상공에다가 정지위성 하나를 띄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구가 뱅글뱅글 도는데. 그러면 위성을 다른 지역에도 몇 개 뿌려야 최소한 몇 군데서 우리가 날아가고 있는 달 탐험선에 대한 거리 정보들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성을 띄워야 그 다음에 달 탐험선이 가능한 거고, 일설에는 뭐 미국이나 러시아는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나씩의 뭐 첩보위성을 띄운다라는 과격한 표현도 나옵니다. 얘들은 정지위성이 많기 때문에 맨날 떴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돌리다가 떨어뜨리고. 근데 우리는 아껴야 되니까 정주 궤도에다 올리지 않고 조금 더 높은 궤도에 올렸었는데 이제 드디어 요새 정주 궤도 쪽 한반도만 비추고 있는 위성들이 생겼죠. 그러면 걔네들 이제 가스 분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조기에 수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성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시면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 떠 있는 위성의 개수가 진짜 무지하게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걸 좋아해서 위성 관측하는 앱이 어디 있었는데, 여기 있다.
앱에 뭐가 리셋이 됐네. 아이씨. 다른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GPS 관련된 위성만 지금 이만큼이 떠 있고요. 이거 말고도 각종 아틀라스 계획에 있는 위성궤도, 토르 계획, 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알만한 것들 많은데 각종 계획별로 이 위성들이 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 대충 한 1000개 정도 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심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은 궤도도 다 다르고 얘는 운석 날아오는 것만 체크하는 위성들인데 요새는 저기 또 뭐야 테슬라가 저기 기차놀이 하는 위성들도 보냈죠. 저게도 인터넷망을 꾸미겠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에는 현재의 위치를 알아야 궤도 수정을 하기 때문에 위치를 아는 기법들이 전부 다 칼만 필터하고 관련된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를 측정할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상대 속도 이용하고 지상 관측한 결과를 다시 매핑해서 그리고 또 다른 위성과 위성들 사이에 전자파를 쏴서 튕겨 나오는 거리 정보들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위성들의 현재 위치들, 궤도 수정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엔 전부 다 관측 오차가 있고 관측이 내가 측정한 건 거리이지만 그것을 위치로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센서가 있어서 센서가 알려주는 건 위치를 그냥 알려주는 거는 20m짜리 에러를 갖고 있는 GPS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뭔가를 발사해서 빔을 발사해서 거리를 재서 거리를 위치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미지를 토대로 해서 위치로 바꿔야 됩니다. 에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로 뭔가 물체 재보고서 볼펜의 길이를 재봤더니 몇 cm 나오더라, 몇 cm 나오더라, 똑같은 이 상태. 이거하고는 다른 종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측한 걸 토대로 해서 위치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기법들이 칼만 필터가 쓰일 것이고 이 칼만 필터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려운 얘기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 칼만 필터를 이해하실 때 핵심은 뭐냐? 관측한 것이 실제를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이 가장 중요한 컨셉을 이해하시라고 Y 교수님 얘기도 해드리고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절대로 센서를 붙여서 관측하면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아닌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